가장 높은 금리가 될 거예요. 23년 올해가. 여러분이 마주할 남은 인생 동안 아마 가장 높은 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22년 10월이 저점이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서 가장 뜨거우신 분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 또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계실, 그런데도 저희 채널에 너무나 감사하게 또 출연해 주신, 최근 이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을 쓰신 우리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작년 시장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했었던 게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 맞아요. 아무래도 사상 이렇게까지 컸던 대폭 상승의 인플레이션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야 이거는 뭐 40-5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이다 네. 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럼에 따라 이제 부연적으로 나왔던 야 고금리 시대, 예. 이거를 계속 많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올해는 네. 그때 공포는 아니지만 조금씩 좀 풀어질 수 있을까에 네.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 공포는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20년, 21년의 그 국면을 정의하면 좋아요. 20년, 21년은 소위 유동성 장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팬데믹 경제 위기 왔고,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주요국이 다 하나같이 금리를 제로 금리로 인하하는, 네네.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는. 그러니까 22년에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듯 2020년에는 급격히 금리를 인하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네.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은행에 투자했을 때. 그죠?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이동시킬까요?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폭등하는 흐름이니까 돈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은행으로부터 돈이 빠져나오고 다른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는 거죠. 그 다른 시장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는 주가든 부동산 시장이든 다 가격이 폭등했던 시대죠. 네네. 자산 버블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20년, 21년과 22년은 엄연히 다르다. 20년, 21년은 금리를 인하하는 완화의 시대였고요. 22년은 긴축의 시대다. 그렇죠. 금리를 인상하는 시대다. 그 금리 인상은 왜 있었을까요? 물가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2022년 한 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41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네.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를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단행한 거죠. 그게 22년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또 금리가 올라간다. 시중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은행에 상대적으로 저축하고 싶어져요?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저축해야죠. 저축하고 싶어지죠. 네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빼서 빼야죠. 어디로 이동해요? 은행으로. 은행으로 몰리는 거예요. 실제 은행 저축액이 급격히 느는 거예요. 이게 돈의 이동입니다. 여러분은 부자TV를 보시면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실 때 네. 부동산이라는 나무, 주식이라는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위치해 있는 숲을 다 보셔야 돼요. 그게 거시경제예요. 그러면 항상 부동산이 아니에요. 항상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은행이고 어떨 때는 주식인 거지 늘 주식은 아니라는 거죠. 아, 맞습니다. 금펀드를 가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거시경제를 보면 숲을 보시다 보면 돈의 이동이 보여요. 그러면 그 돈의 이동의 관점에서 어느 나무가 더 반짝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나무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2년에는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 말씀하셨듯이 돈이 은행으로 몰려요. 그러면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네네. 주가는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 가격은 그 해당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입고 계신 이 옷의 가격도 역시 이 옷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이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명품이 계속 오르죠. 그렇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모든 가격은요. 그죠? 근데 주식에 대한 수요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고. 언제? 금리가 올라갈 때. 어디로? 은행으로. 근데 왜 그 돈의 이동을 관찰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주식시장에 맴돌고 있느냐, 여전히 부동산의 시장에 맴돌고 있느냐, 혹은 우리 MZ세대 여러분들이랑 한다면 20년, 21년 계속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요.
그러면 그 시대라고만 생각하고 그게 여름이에요.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가는데 여전히 여름인 줄 알고 여름 반팔티 입고 겨울에 나돌아다니는 모습. 뭐냐면 20년, 21년 그때가 그랬던 것처럼 집값이 폭등했고 금리가 떨어졌던 것처럼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집 그냥 덜컹 사자, 영끌해서 집 사자. 근데 22년, 23년 앞으로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았다면, 경제를 전망했다면,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돈이 다시 은행으로 몰릴 거라는 것을 상상이라도 했다면 21년 끝자락에 영끌해서 집 살까? 전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적어도 집을 사야 된다라고 판단할 때 변동금리로 대출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죠. 이해가시죠? 네네네. 금리가 최저점에서 왜 변동금리를 받죠? 고정금리로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숲을 보셔야 되고 계절의 변화, 국면의 변화를 아셔야 된다. 20년, 21년은 완화의 시대, 22년, 23년은 긴축의 시대. 그 국면의 변화를 아시면 어떻게 지키는 투자를 할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가늠할 수 있거든요. 자, 그걸 강조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22년, 23년은 금리 인상의 시대니까 저축에 투자하는 것을 나쁜 투자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긴축의 시대라고 하셨으니까 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숲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이 긴축의 시대가 언제 끝날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는 게 긴축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그 질문은 결국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와 금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자 TV의 목적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거죠. 부자 되는 거. 여러분들이 모두 부자 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겠다라는 네. 게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목적은 그거예요. 네네. 일반적으로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거, 이윤극대화. 그럼 중앙은행의 목적이 뭡니까?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중앙은행의 첫 번째 목적은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가 너무 높으면 이 저소득층한테 이 부담이 가중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물가가 너무 높으면. 고소득층이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소비 지출하는데. 배추 가격 오르고 닭고기 가격 오르고 돼지고기 가격 오르고 그렇죠. 쌀 가격 오르라도 부자들한테는 그 소비 지출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큰 부담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소득층일수록 그 해당 소비 지출이 자기 소비 지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요. 이걸 엥겔 계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고물가면 서민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반대로 물가가 너무 낮아요. 그러면 역동성을 잃어요. 마치 일본 경제처럼.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이게 경제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물가를 만들어야 되죠. 그게 물가 안정이에요. 그럼 적당한 물가가 뭘까요? 그게 2%입니다. 우리나라가 중앙은행에서 상정한 그 적당한 물가, 적정 물가가 2%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2%예요. 그럼 2%를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그걸 상회하면 어떤 물가? 고물가. 그걸 밑돌면 저물가.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2%일 뿐만 아니라 6.3%를 찍었죠. 네. 너무나 높은 고물가.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의 목적이니까 자, 목적만 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푸틴 잡아오세요 라고 목적을 줬어요. 그러면 그냥 맨몸으로 가면 잡을 수 있어 없어요? 뭐라도 칼이라도 챙겨야죠. 칼이라는 도구를 줘야죠. 그래야 겁박하면서 푸틴을 잡아올 수 있는 그물이라도 줘야 돼요. 총이라도 줘야 돼요. 역시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이라는 목적을 갖게 되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도구를 줘야 되겠죠. 그 도구가 뭐예요? 그게 금리예요.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기준금리를 이렇게 통화정책 방향결정회의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모레입니다. 네, 내일 모레 딱 1년에 8번 있죠. 통화정책 방향결정회의 때 그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기준금리를 결정해요. 자, 이 정도 금리면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지금 물가 상승률이 6.3%를 찍고 5.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이 정도 3.25% 수준의 기준금리면 충분히 물가 잡는 데 충분하냐 아니면 더 올려야 되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변수가 뭐예요? 타겟이 뭐예요? 그게 물가예요. 그죠? 근데 물가가 23년 내내 완벽하게 안 잡혀요. 그러니까 물가가 6.3%를 찍고 안정화되는 그 기로에는 있지만
23년 연내에도 여전히 3.5% 수준 연간. 그러면 상반기 4, 하반기 3. 요 정도가량의 높은 물가가 유지돼요. 2%라는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채.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죠. 없어요. 그래서 23년 연내에는 이 높은 물가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리 인하는 좀 어렵다. 그래서 23년까지는 긴축의 시대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23년 1, 2분기까지만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에요. 이건 미국도 비슷해요. 미국도 9.1%를 찍고 7%대까지 떨어졌는데 물가 상승률이 23년 상반기가 약 5, 하반기가 4. 요 정도. 그럼 4.5% 수준의 고물가 기조가 유지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 그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니까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있기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 인하를 갑자기 해버린다라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장이 오해하고 이제부터 투자해도 되겠네. 이제부터 뭐 부동산 사도 되겠네. 그렇죠. 이제부터 소비해도 되겠네. 그리고 변동금리로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끌어다가 소비해도 되겠네. 명품백 사도 되겠네. 이렇게 시장에 오해를 줘요. 맞죠? 네네. 금리 이제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네. 오해를 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물가가 폭등해요. 이해가시죠? 네네.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고 계속 시장에 경고의 메시지를 줄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가가 안 잡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22년, 23년은 말 그대로 긴축의 시대다. 근데 23년 중반부터는 전환기라고 보시면 좋아요. 전환기. 완화적 통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그 앞단계. 그래서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어요. 23년 연내에도. 왜냐하면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잡히거나 네. 아니면 목표 물가 자체를 위로 올려요. 2%보다는 3%가 적당한 거 아니냐 하면서 올려요.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가능해요. 그럴 경우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어쨌든 23년 2분기가 기준금리의 고점이고 그로부터 2분기, 3분기 정도는 동결을 하다가 3분기 이후에도 동결을 하거나 3, 4분기쯤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안 할 거라는 것에 무게를 좀 둬요. 그래서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할 수도 있고 한다면 24년 상반기 중에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지점에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되는 전환기죠. 역시 그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의 전환기. 이런 데는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긴축의 시대가 23년까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의 전환기가 23년 하반기에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그럼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긴축의 시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섣불리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단 투자를 준비해야 되겠네요. 네. 전환기를 준비해야 되겠죠. 전환기를 준비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투자도 두 가지 종류의 투자가 있죠. 크게는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근데 그 두 가지가 엇갈립니다. 완전히 엇갈려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자 보세요.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네. 물가 정점론이 부상하죠. 정점론은 무슨 말이냐면 22년 6월달 9.1% 그 물가 상승률이 미국 역사상 고점이었을 거야. 근래 들어 고점일 거야. 그 이유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 그게 물가 정점론이에요. 잡힌 건 아니지만 정점은 확실히 찍은 거 맞아. 피크아웃했다. 예, 그게 물가 정점론이죠. 첫 번째. 그러니까 물가 정점 찍고 내려오니까 이제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많이 안 해도 돼. 그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죠. 속도 조절 들어갈 것 같아.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 같아. 하는 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죠. 10월에. 그리고 이어서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이해가시죠? 네네. 속도 조절론. 그리고 또 역시 환율도 지난 중반기가 정점 맞았을 거야. 그 정점 찍고 더 이상 이 환율이 강달러 기조가
더 이상이 유지되지 않을 거야. 이게 환율 정점론이죠. 그죠? 그리고 국제 유가도 22년 2분기가 고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확실히 하향 안정화됐어. 그러니까 물가가 더 이상 정점을 갱신하기 어려워 라고 볼 수 있는 국제 유가 정점론, 그것도 역시 10월에 딱 굳건히 지지를 받는 거죠. 그때가 또 뭡니까? 주가 저점론이에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23년 2분기의 고점이니까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주식시장은 선행이잖아요. 그렇죠. 선행하니까 다 선반영 됐다라고 판단되는 그 지점이 22년 10월인 거예요. 자, 보시면 국제유가 정점론, 네. 그리고 물가 정점론, 그리고 환율 정점론,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마지막 주가 저점론, 같은 거예요. 거시경제 지표가 이런 여러 다른 지표들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얽혀 있어서 결국 같은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22년 10월이 저점이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점 맞아요. 그런데 23년 경제가 말 그대로의 경기 침체 국면이니까 그 경기 침체가 도 선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경기 침체가 다 선반영되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23년 경제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하면서 어느 정도 선반영되기도 하지만 실제 23년 뭐 1월이 오고 2월이 오고 3월이 올 때마다 발표되는 여러 지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월드뱅크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1월 오늘 나왔어요. 네네. 예. 근데 그 경제전망 보고서의 그 전망치가 작년까지만 해도 약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월드뱅크는 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어요. 그것도 경기 침체에 부합하는 성장률에 가까워요. 세계 경제가. 네. 근데 오늘 발표된 숫자가 1.7%예요. 더 떨어져 버렸네요. 1.3%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큰 하향 조정 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1.3%가 쉽게만 100에서 1.3을 조정한 게 아니라 네. 3에서 1.3을 조정한 거니까 거의 반토막.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1.7%라는 이 숫자의 의미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년이 3.55 수준이거든요. 경기 침체예요. 결국 이런 여러 지표들이, 전망치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발표되니까 3.0%라는 세계 경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그 사인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을지 모르지만 1.7%로 하향 조정된 거는 반영이 안 된 거죠. 이해가죠? 네네. 예를 들면 테슬라의 실적도 22년 실적 어려울 거야. 그래도 21년보다는 50%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적이. 이게 뭐 이렇게 인도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차량 인도. 그러니까 매출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네. 인도량이 50% 증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예상보다 그 증가폭이 줄어들었어요. 40% 증가한 거예요. 22년 실적이 뒤늦게 1월에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실적 발표를 받아들고 그 나름 50% 정도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되네? 40% 증가에 못 미치네? 라고 보면서 주가가 또 확 무너지잖아요. 이게 경기 침체가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2년 2분기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 나가겠다. 그 기준금리의 정점은 아마도 예를 들면 5.25% 정도야 라고 했어요. 그럼 시장은 5.25%를 기준금리의 정점으로 받아들고 그걸 반영해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움직인 건데 만약에 5.25가 아니라 5.5 만약에 6 뭐 이런 정도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한다. 그거는 반영이 안 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시죠? 네네네. 경기 침체도 반영되긴 반영됐지만 계속 실적 발표할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테크 기업들이 뭐 고용 뭐 아니면 해고 단행한다느니 뭐 그런 것들 계속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적 지표나 혹은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때마다 또 하향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 정도, 그러니까 22년
2022년 대략 10월 정도가 저점 맞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주가는 저점 찍고 반등하는 흐름인 건 맞지만 이게 박스권에 갇혀있는 흐름, 기울기가 막 강한 대세 상승장 이런 흐름은 아니다라는 게 이게 주식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제 전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지 마셔라라고 하진 않습니다. 22년에는 하지 마셔라라고 했고요. 23년에는 하실 분은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주가가 저점은 찍었으니까 22년처럼 다 잃는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은 잃고 반은 버는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23년에는. 네네네. 자신 있는 분들, 특히 나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주식 투자 얼마 해놓고 하루 종일 그 주가가 걱정이 돼요. 내일에 손에 안 잡혀요. 그리고 주가 얼마 2% 떨어지면 그때 막 너무 하루 종일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안전 추구형. 그런 분들은 저축하세요. 5% 저축 투자 수익률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그 높은 금리는 남은 인생 동안 다시 오기 어려워요. 가장 높은 금리가 될 거예요. 23년 올해가. 여러분이 마주할 남은 인생 동안 아마 가장 높은 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은 금리를 끌어안고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제 일본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일본처럼 일본도 높은 금리를 계속 안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장세 자체가 0%로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23년 이 금리가 가장 높은 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23년만큼은 저축하면서 거시경제 여건 보면서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 같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쯤에 조금 더 대세 상승장에 가까운 주식 장세가 있을 거로 볼 때 그때 투자 의사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죠.